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지구본 도서관 책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서점에서 책을 이제 고르다 보면 제가 이렇게 책을 이제 고르죠. 그런데 몰라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라고 해서 책을 뽑아들고 보다가 이제 사들고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보면 이상하게 저자들이 인도 사람 경우가 많아요. 제가 번역한 책도 그렇고 잠깐 최근 들어서 이제 집에 인도 출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인도계 미국 또는 인도계 영국 이런 이제 분들이 쓴 책들이 이제 제 손에 많이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도라는 나라의 사람들은 그냥 그 자체가 어나더 유니버스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시선이 우리나라나 뭐 서방이나 중국이나 이거와는 또 다른 어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제가 뭐 본 책들 대부분은 다 영국이나 미국이나 영미권에서 이제 교수나 연구원 생활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영어도 당연히 잘하시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관심사가 뭔지도 잘 알고, 그러니까 인도의 바탕을 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시선, 이런 것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변화를 바라보는 것은 상당히 신선하기도 하고 다른 관점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국이 바라보는 것보다는 덜 무섭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건 오늘 말씀드릴 이 책 제목은 이제 둠 루프입니다. 둠 루프. 뭔가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점점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이제 그러한 이제 과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네, 이 저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계 이제 미국인인 에스와르 프라사드입니다. 이분은 이제 미국 코넬 대학교, 유명한 대학교죠. 코넬 대학교의 무역정책 석좌 교수로 이제 재직 중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브루킹스 연구소 대표적인 싱크탱크의 또 선임 연구원으로서 이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뭐 책, 대담, 칼럼 이런 것들 많이 쓰셨고,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더듬어 보니까, 이 책을 보면서 생각을 더듬어 보니까 파이낸셜 타임즈나 이런 쪽에서도 이분이 썼던 글들을 종종 뵀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양반은 이제 IMF에서도 이제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 담당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참 인도 사람이 이제 중국 담당자로서 IMF에서 들여다봤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을 바라보는 눈도 상당히 특이한, 이제 독특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2016년에는 이제 게이닝 커런시라고 그래가지고 중국 위안화의 어떤 부상과 관련된 이제 책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책은 이제 이거보다는 훨씬 더 전면에 있는 이제 그러한 책인데,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이 책을 보다가 이 저자와 관련된 것을 좀 찾아보면서 저도 좀 웃었어요. 왜 그러냐? 이 저자가 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원래 이 둠 루프가 아니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미래가 밝고 낙관적인 책을 쓰려고 했다라고 밝힙니다. 즉, 이 세계를 보다 보면 어떻게든 세계가 삐걱삐걱거리면서도 잘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의 어떤 여러 가지 삐걱거림을 그래도 잘 순환시킬 수 있는 힘,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기는 세 가지를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세계화, 두 번째는 민주주의, 세 번째는 국제 질서와 이제 지정학적 균형이다라는 거죠. 즉, 세계화를 통해서 무역과 투자 이런 것들이 서로 얽히니까 싸워봐야 아주 극단적으로 싸우지는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민주주의. 뭐 민주주의라는 것은 약점도 많습니다만 어떻든 한 국가에서 터져나오는 불만을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서 해소하고 새로운 방향을,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제도인 거죠. 그리고 이제 국제 질서라고 하면 이제 미국이 중심이 된 많은 다자간 체제, 국제법, 국제기구 이런 것들이 존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갈등이 이것이 이제 국가 간의 정면 대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완화해주고 완충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화, 민주주의, 국제질서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을 이제 잘 관리하는 이제 이런 힘에 대해서 내가 좀 글을 써봐야지라고 했는데, 글을 쓰다 보니까 이게 거꾸로 돌아가더라라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그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을 떠받치는 세계의 흐름, 그러니까 세계화, 민주주의, 이 국제질서와 지정학적 균형이라고 하는 이 세 개가 지금은 오히려 이것이 세상을 불안하게 만들고 더욱더 위태롭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꾸로 돌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둠 루프라는 책을 쓰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책을 써보신 분들, 글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글을 쓰다 보면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산으로 가도 이렇게 잘 가면 또 나름대로 글이 괜찮게 나오는데, 이 책은 처음에 생각과는 다른 전혀 반대편으로 갔습니다만 저자의 내공 그리고 경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좋은 탄탄한 내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세상을 움직이는 세 가지 믿음이라는 거죠. 즉 민주주의는 스스로 오류를
이제 수정을 하고, 시장은 자원을 이제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스스로를 규율한다. 그리고 국제 규칙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도 유효한가라는 내용을 이 책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이제 이 세계화와 관련돼서 앞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 세계화와 관련된 책들 참 많죠. 보통 이제 그런 책들은 세계화는 끝났어라는 극단적인 주장, 그다음에 세계화의 어떤 이제 폐해, 안 좋은 면,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이제 이러한 책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화는 끝났다라고 하는 이제 큰 흐름에서 이제 그러한 책들이 점점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책은 그렇다고 해서 반세계화, 뻔한 책은 절대 아니에요. 단지 이 저자는 기본의 경제학자고 IMF라는 곳에서 근무했고 이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세계화의 효능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즉 빈곤을 탈출시켰고 많은 중산층을 만들게 해줬고 전 세계적으로 생산 비용이 절감되는 효율성을 가져왔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과거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라는 점은 분명한 세계화의 이제 긍정적 산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요즘에 세계화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 비관 이런 것들이 많아지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화의 두 측면 중에서 우리는 세계화의 효율성 그리고 성장이라는 것만 봤다. 이거는 분명히 세계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벌어들인 성장과 효율성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는 너무 무신경했고, 그러한 무신경이 결국 세상을 불안하게 만들고 세계화를 끝장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잘 아시는 이야기겠습니다만, 우리가 FTA를 체결했을 때 대한민국은 얼마나 이득을 본다라고 하면 그 이득이라는 것은 되게 넓고 얕게 깔립니다. 총량으로 모아보면 수십조, 수백조에 이를 수 있어요. 하지만 개개인으로 따져보면 금액으로 나눠봐도 내가 1인당 한 2만 원 정도, 근데 정말 내가 이득을 보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손실, 그러니까 농산물 같은 경우에 보면은 특정 작목을 재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피해는 어떻게 되죠? 좁고 깊게 들어갑니다. 세계화도 마찬가지죠. 세계화로 득을 봤다라는 것은 경제학자가 전 세계를 놓고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편익이 이만큼 증가했어 라고 봤을 때 보면은 몇 조 달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몇 조 달러를 편익을 누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내 직장을 잃고 우리 동네에 있던 공장이 떠나서 동네가 망가지고 하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 속의 피해는 사실은 특정 지역, 특정 사람, 특정 섹터에 이제 국한되는 이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즉 세계화는 성공을 이제 했지만, 그러한 세계화의 성공에 취해서 그 세계화 성공의 대가를 이러한 피해를 받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 세계화의 성공이 정치적 문제를 만들었다라는 저자의 어떤 견해는 상당히 타당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작업은 누가 해야 될까요? 결국은 정부, 정치인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라는 것이 성장을 하는 그 와중에 정치는 손을 떼는 게 좋아, 놔두면 좋아라는 생각을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하게 됐던 거죠. 하지만 그 와중에 정작 해야 될 일, 즉 그러한 성과를 어떻게 배분해서 사회가 고르게 균등하게 성장할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무신경했고 책임을 방기했다라고 저자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다른 책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클린턴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세계화의 이익을 패자한테, 그러니까 세계화의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사람한테 넘기는 어떠한 그러한 전달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좀 더 기울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생각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잘 참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저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화의 이익을 패자에게 이전한다라는 것이 당초에 세계화라는 것을 강조하고 부르짖었던 사람들의 구상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현실에 어떻게 옮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냥 잊혀진 테마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 분배라는 것은 무엇이냐?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A라는 공장에 먹고 살던 사람이 공장이 떠나요. 그러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투자를 해서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그 동네에 있던 노동자들, 가족들이 이제 새로운 스킬을 익히고 뭔가 다른 차원에서 이제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직업훈련이라든지 사회보장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인 거죠. 그런데 안 했어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화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성과를 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러한 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사실 없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세계화의 시대 최선봉에선 매우 무섭고 사나운 이제 그런 존재였어요. 대한민국 기업들이 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던 기업들을 망하게 만들고 규모를 쪼그라들게 만들고 해외로 이전시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잘 해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 과실을 통해서 선진국이 됐던 거죠. 어쨌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 때마다 좀 낯섭니다. 왜? 우리가 직접 피부로 겪은 일은 아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전 세계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점은 분명한 거죠. 그래서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화의 어떤 결과를 산물을 나누는 성과를 나누는 데서 소홀했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이 강화됐고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은 뭘로 연결됐죠? 정치적 영향의 불평등으로 연결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누군가에게는 더 많은 돈과 자산이 생기고 누군가는 그나마 근로소득도 없어지는 이러한 와중에 누가 더 정치적 영향이 세졌을까요? 당연히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더 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첫 번째 둠루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소득과 지역의 격차가 점점 확대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불만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러한 쌓인 불만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나타나죠? 엘리트, 사회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고 뭔가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불신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면은 민주주의 제도나 정부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는 이러한 불신과 불만을 이용해서 포퓰리즘, 내가 당신들이 원하는 걸 들어줄게 라고 하는 극단적인 대안을 들고 나오는 포퓰리즘이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화를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이러한 이제 하나의 이제 둠루프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화의 시대라는 것의 여러 가지 폐해는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냥 어떤 지역에 손해를 봤어. 불쌍한 노동자들이 직업을 잃었어. 그 지역에 어떤 소멸을 가져왔어.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이 저자는 하나 더 나가는 거죠. 즉 세상을 떠받치는 세계화, 민주주의, 국제질서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돼 있는데 세계화의 부작용이 긍정적으로 돌아가던 이런 흐름들을 리버스, 거꾸로 만들면서 더 안 좋은 쪽으로 이제 확대 재생산하는 그러한 쪽으로 서로 연결돼 있다라는 면들을 보여주는 게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이자 장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저자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MF에서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로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입장들을 넓고 그리고 위에서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항상 갖고 있는 궁금증에 대해서 이 저자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중국이 저런 식으로 지금 2026년에 중국처럼 될 줄을 몰랐어? 그거 모르고 진짜 WTO에 문 열어주고 최애국 대우해주고 했던 거야?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답을 반복을 합니다. 즉 시장 경제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중산층이 커지게 되고 중산층이 커지게 되면 정치적으로 자유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서방이 유지하고 있는 인권, 자유, 민주주의, 평등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구현이 되면서 국제사회, 서방의 어떤 질서에 자연스럽게 편입이 되는 구조를 생각을 했다라고 저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틀렸죠. 근데 문제는 뭐죠? 중국이 미국과 서방이 생각했던 그러한 발전을 하려면 이러한 경로, 즉 민주주의가 돼야 되고 투명해져야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경제가 발전할 수 있어 라고 전 세계 설파를 했는데 중국은 그 모든 것을 싸그리 무시하고도 지금 G2로 성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저자는 중국의 성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미국과 싸우고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야 라는 것보다는 그런 표피적인 것이 아니고 진짜 중국의 성장이 가져오고 있는 가장 큰 위협은 뭐냐라고 하면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반드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가 필요한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이 글로벌 사우스를 비롯한 많은 나라 사람들이 던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질서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그리고 그것이 전제가 돼야만 발전이라는 것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공식이 중국 때문에 와장창 깨져나간 것이 어떻게 보면 중국의 성장이 국제 질서를 뒤흔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맞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민주주의가 있어야만 더 발전한다. 자유로운 사회가 더 많은 창의력을 약속한다. 그렇게 해야만 경제가 더 성장하고 국가가 더 발전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죠. 즉 민주화와 경제 성장은 함께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잘 살게 되면서 더 억압적이고 더 감시하는 체제들이 강하게 됐지만 오히려 더 높은 고부가 가치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발전이라는 경로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서방 국가 잘난 척하던 서방 국가들의 말이 먹히지 않는 당연히 이러한 말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은 국제 질서, 다자간 어떤 체계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으로 바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대결은 이제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이길 것이냐라는 관심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저자는 이것보다 좀 더 넓은 쪽에 시선을 한번 맞춰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이제 뭐 해외 투자라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어디다가 사업장을 건설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거 같으면 가장 저비용, 고효율을 따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지배하던 시대가 세계화의 시대인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여전히 다 중국에 공장 지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보라는 이제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등장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화 시대의 상호 의존 구조가 이제는 안보라는 의식, 내가 중요해.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안보 문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쇼어링이라든지 프렌들리 쇼어링이라든지 하는 그러니까 효율성 측면에서는 떨어지지만 더 안전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지역으로 공급망을 비롯한 많은 것들이 옮겨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로 인해서 중국이 급성장했고 이 급성장한 중국으로 인해서 다시 이것이 이제 지정학적인 문제로 변지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관 이러한 지정학이 다시 경제를 무너뜨리는 즉 세계화 시대에 만들어졌던 통합된 경제를 무너뜨리는 경제와 지정학, 지정학과 경제 이것이 다시 루프를 만들면서 서로가 음의 네거티브한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경제학자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프렌들리 쇼어링이든 리쇼어링이든 이것은 근본적으로 비효율적이다. 맞습니다. 이를테면 똑같은 물건 100개를 만드는데 중국에서 만드는 게 현재로서는 당연히 제일 압도적으로 싸고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미국으로 끌고 가는 순간 다 아는 것처럼 인건비, 시간 모든 것이 비싸지고 늦어집니다. 비효율이 점점 확대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산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생산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고 기업들은 예전에는 한 곳에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이제 공급망 분절에 따라 가지고 플러스 원, 플러스 투 해는 중복 투자를 여기저기 단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각국 정부들은 점점 관세라는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제일 효율적이지도 않은 지역에서 공장을 건설했기 때문에 생산성이 과거에 비해서 낮아집니다. 그러면 생산성이 낮아진다는 것은 경제 성장이 과거보다는 훨씬 못하는 거죠. 저성장 국면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성장 국면이라는 것은 세계화 시대 잘 나갈 때처럼 많은 것들을 약속해 주거나 더 많은 것을 양쪽으로 성장을 해서 문제를 덮을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즉 저성장 구도에서는 파이가 작아지거나 더 이상 커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둘러싼 경쟁이 훨씬 격화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정치적으로 불안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저자는 경제, 국내 정치, 지정학 이 사이를 순회하는 흐름들 이것이 그동안의 세계를 잘 긍정의 방향으로 떠받쳐 왔지만 이제는 이것이 오히려 서로한테 부정적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바닥으로 추락시키는 네거티브한 그러한 둠루프를 만들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경제, 국내 정치 그리고 지정학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즉 저자는 저성장, 불평등과 불만, 정치적 극단화 그리고 보호주의, 국제 갈등, 교역 감소 그리고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이것이 지금 전 세계를 점점 힘들고 분열로 몰고 가는 두 번째의 둠루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거죠. 상당히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따로따로 보고 있던 것을 하나로 통합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눈을 참 키워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과거와 지금의 다른 점이 뭐냐. 생각해보면 1970년대 오일 쇼크 어마어마한 경제적 충격을 줬습니다. 1990년대 동아시아 외환위기도 동아시아 지역 그리고 전 세계 경제를 상당히 이제 그로기 상태로 몰아넣을 뻔했었죠.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정말로 전 세계가 망하는 줄 알았던 어마어마한 경제적 위기였어요. 그런데 그때의 위기하고 지금하고 뭐가 다르고 어느 때가 더 위험하냐라고 이야기하면 저자는 지금이 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때는 경제적 위기였다는 거예요. 그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서로가 힘을 합칠 수도 있고 합치기도 했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 그리고 질서, 시장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제 어려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국제기구라는 어떤 이러한 것에 대한 신뢰도 약화됐고요. 그다음에 정부에 대한 신뢰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이제 향해 가고 있다라는 점이 또 있는 거죠. 무엇보다 무서운 점은 민주주의라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 여기저기서 이제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세상을 떠받칠 수 있는 것들은 이러한 제도적인 여러 측면에 대한 신뢰가 근간이 됐던 거죠. 무슨 문제가 나타나면 국제질서, 국제기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선진국들이 뭔가 솔루션을 내놓을 거야. 우리는 믿고 그걸 따라가면 돼.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저자는 왜 이런 일이 나타났냐라는 분석을 이 책 여기저기서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저자는 IMF에서 오래 근무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비판적인 내부자로서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런 일이 생기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국제기구 내부의 문제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해놓은 규율을 어기면 여기에 대해서 그만큼 페널티를 받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국제기구에서 정해놓던 룰들을 선진국이 어길 때와 개도국이 어길 때 반응이 달랐다.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그거를 이제 깨고 뭐 하고 나면은 이제 뭐 뉴 노멀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이상한 논리로 그것을 퉁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개도국이 그러한 룰에 대해서 선진국이 만든 룰에 대해서 잘못 건드리거나 무시를 하는 처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제재라든지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요구를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많은 국가들 글로벌 사우스를 비롯한 많은 국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규칙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냐 rules for everyone이냐 아닌 것 같다. rules written by the powerful 강대국에 의해서 쓰여진 규칙을 우리한테 따르도록 강요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확신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둠루프를 만드는 또 하나의 원인이다라고 저자는 생각을 하는 거죠. 즉 국제 질서의 정당성 약화를 그 국제 질서를 만들었던 선진국, 국제기구 이런 주체들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을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이 질서 안에 있던 주체들의 내부적인 문제가 이러한 둠루프를 만들고 있다라는 자기 반성 또는 통렬한 이제 비판 상당히 귀담아 들을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전 세계는 이제 세계화가 끝났고 그 다음에 국가 간에 더 많은 것을 수출하고 해외로부터는 수입을 줄이려고 관세 장벽을 비롯한 많은 장벽을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는 기본적으로 경제학자예요. 그런데 이제 독특하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 입으로 시장이 정말 가장 효율적이고 자기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존재인가? 즉 시장 경제의 문제를 시장이 자체적으로 자동적으로 교정하고 나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이거 제대로 된 거야?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실은 다르죠. 현실은 이제 뭐 어느 나라에서나 대기업,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빅테크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는 재벌들이 그렇고 소수의 대기업들이 점점 더 많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는 금융이라는 돈과 관련된 것이 결합이 되면서 폭발적인 힘의 집중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의 집중은 당연히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제적으로 경쟁을 하게 되면 사회가 더 공정해지고 공평해지고 투명해지고 시장은 더 합리적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했던 기준의 논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경제적 경쟁이 정치적 경쟁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뭐 이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와중에 각국 정부들은 또 산업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의 불만들을 다독이기 위한 뒤늦은 이제 노력들을 합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선왕권 반도체를 비롯한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기업들을 동원하고 많은 자금들을 직접적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특정 산업, 특정 지역을 육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회의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왜? 일단은 산업정책을 전개한다라는 것은 모든 곳을 다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특정 섹터, 우리나라 같으면 뭐 반도체든 뭐가 됐든 특정 섹터 그리고 특정 지역을 꼽아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즉 선택이라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한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 이 선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뭘 하죠? 로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로비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쟁력 강화보다는 로비를 통해서 더 많은 지원, 더 많은 장벽 이런 것을 획득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저자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러면 그곳에서 나오는 물건들 해외에서 안 팔리면 어떻게 되죠? 국가적으로 손실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손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더 장벽을 높이고 국내에서는 이것이 팔려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나의 장점을 더욱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산업정책을 벌일수록 현재 상태라면 오히려 국제경제를 더욱더 분절시키는 거죠. 장벽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러면은 경제가 성장하기 어렵고 저성장 국면이 더 지속이 되고 그러면은 정치적 불안은 더욱더 가속화된다는 거죠.
정치적 불안의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자리, 발전하는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산업정책을 다시 끌고 들어왔는데 이것이 오히려 반대 그러한 둠루프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저자의 이야기는 산업정책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은 현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자는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그러면 기술은 AI는 과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건 중요한 것은 생산성이 증가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생산성 증가에 대한 효용, 그러한 이제 축적된 부를 과연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는 세계화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논의되고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결정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AI가 발전할수록 생산성은 높아집니다. 10명이 하던 일을 2명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2명한테 10명이 받던 급여가 들어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소득이 늘어나요. 소득이 집중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떨려난 8명은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 불만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치적인 불안, 좌절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좌절과 불만이 높아질수록 포퓰리즘은 더욱더 득세를 이제 하게 되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또 하나의 둠루프가 다시 한번 기술을 통해서 더욱더 강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동안에 알던 여러 가지 지식들을 따로따로가 아니고 이렇게 겹쳐놓고 그 요소들끼리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네거티브하게 주고받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도 많고요. 어떻게 보면 저자가 그냥 막연한 공포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이제 두려운 세상을 아주 매우 냉정하게 이를 악물고 바라보면서 어디서 어떤 식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모습이 책을 읽다 보면 많이 느껴집니다. 결국 이제 이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계화라는 시대가 지금 약화되고 있고 끝났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러면 세계화의 어떤 편익들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쨌건 여러 가지 한계를 많이 노출했지만 중요한 점은 세계화의 편익도 분명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화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를 심사숙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하나. 두 번째, 서방 국가들에 비해서 지금은 글로벌 사우스, 무엇보다도 중국의 영향력이 매우 커진 거죠. 그런데 국제 질서는 여전히 과거에 가 있는 경우들이 많다. 즉 대표적으로 G7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변화된 질서, 국가 간의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을 반영한 새로운 질서를 이제 수용하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둠루프에 브레이크를 걸고 갈등을 일정 수준으로 이제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느냐?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이전에 2012년 2013년 이때로 돌아갈 수 있느냐? 저자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왜 안 되냐? 지금 이러한 시스템의 어떤 불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둠루프라는 것은 기존 시스템이 갖고 있던 문제점들이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지금 붕괴하고 있다라고 다들 걱정을 하지만 이것은 외부, 즉 트럼프라는 사람에 의한 공격이 아니고 시스템이 내재하고 있던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함을 우리가 파악하고 이걸 고치는데 소홀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고 설령 돌아간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오히려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 이 책 뒤를 보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대안이 뭐야? 라는 이야기로 나오게 됩니다. 저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국내에서의 각 국가의 정부는 세계화 이익을 어떻게 공정하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노력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정치적인 제도, 시스템의 신뢰를 높이도록 해야 된다. 사실 이거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느끼는 거죠. 특히나 투표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제도, 선거와 관련된 제도적 의문이 커진다라는 것은 어떻게든 빨리 수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는 국제기구 개혁이 어떻게 보면 현 시대를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요인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즉 과거처럼 선진국한테는 팔이 안으로 굽고 개도국한테는 엄격한 이런 이중잣대가 아니고 모두한테 일관된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이라든지 글로벌 사우스의 성장을 반영하는 그러한 체제로 전환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는 많은 중견국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것도 아닌데 참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분석만 해도 이 정도의 포괄적인 관점에서의 접근 쉽지 않은 건데 우리가 여기다가 화끈하고 간단하고 현실 가능한 대안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무모한 요구를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좀 아쉬운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책은 우리가 아는 이야기 같은데 읽다 보면 모르는 이야기 그리고 분명히 아는 이야기 같은데 모르는
어떤 그런 특정 지점으로 저희를 데려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은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지를 2026년 현 시점에서 가장 복합적으로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즉 과거에 잘 나갈 때, 세상이 잘 나갈 때의 긍정적 순환 구조를 토대로 해서 이것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이 그만큼 더 바닥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지만 명쾌한 결론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분석은 진짜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읽다 보면 오, 막 그래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2026년 뭔가 세상이 뒤죽박죽 된 것 같아. 난 잘 모르겠어. 어디서부터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질문. 뭐 찾아보면 막 너무나 많지만 읽어볼 틈도 없다. 라고 그러면 이 책 한 권이면 저는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가장 간결하면서도 깊이 있는 설명을 하는 책이다. 저자의 역량이 대단하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탁월한 분석만큼에 대한 그랬으면 진짜 글로벌 베스트셀러가 됐겠죠.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모든 대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정치적인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 뭐죠?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적극성, 그리고 상상력,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과거의 방식, 과거의 토대와 지금의 토대가 다른데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반복한다고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안 가보고 너도 안 가보고 하지만 뭔가 이대로는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더 많은 상상력과 더 많은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러한 적극성이 사실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미국과 중국 뭐 누구 하나 쓰러지고 나면 이기는 편 우리 편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질서를 깨부수고 있는데 다 질서가 부서지고 나면 새로운 질서가 등장하겠지. 그때까지 우리는 잘 눈치껏 살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책을 보고 나면 그러한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왜 그러냐? 모든 것이 붕괴된 다음에 새로운 질서가 등장한다? 그러면 이미 세상이 몇 번 망했기 때문에 나만 거기서 우리나라만 잘 피해갈 수 있다라는 것은 허황된 가정이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러한 속에서도 우리는 기존의 질서에 어떤 살릴 거는 살리고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가야 된다라는 저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불안정이 일상화된 혼란스러운 세계 속에서 우리는 이 둠루프 점점 안 좋아지는 바닥을 향해 가는 질주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고장난 차를 고치고 다시 위로 끌어올리면서 성장과 그 다음에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을 도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오늘 전달해 드렸습니다. 2026년 둠루프에 어디쯤 와 있을까요? 둠루프가 점점 가속화될까요? 아니면 이 둠루프가 그래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멈추고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만 정답은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보시면서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둠루프라는 제목의 어떻게 보면은 세계는 왜 이 모양으로 가고 있나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여간 최근에 늘어나는 인도계 저자 다시 한번 좀 찾아보고 저도 더 독특한 시각이 있는 그런 책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